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대한민국 뉴스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그리고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한가 하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한가부터 하죠. 두 분이 누구를 골라왔는지부터 확인하겠는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께서는 저는 진짜 몇 주째 국민의당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하한가 후보로 뽑아보겠습니다. 후보. 장하나 전 의원께서는 네, 저도 다소 참 진부합니다. 스스로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하한가로 오늘도 꼽았습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부터 한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왜 하한가인지. 사실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어쨌든 정무적인 역할을 총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비춰져 왔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 그것에 부족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지금 현재 체계의 국민의당을 가지고 대선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인사들의 폭도 좀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때 맞춰 가지고 손학규 전 대표가 톡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하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창 또 그리고 또 책에 쓰신 내용이 맨 뒤에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오라면서 당명을 포함한 모든 당 운영을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상 어쨌든 새틀짜기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존재감이라는 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할 것인지, 그렇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유력한 주자가 아닌지 이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안철수 의원이 대권 하면은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당권인가 했는데, 그 당권 자리에 갑자기 손학규라는 인물이 슬쩍 겹쳐지면서 애매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이제 또 비대위원장 자리를 4개월 동안 뭐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또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대권 도전에 핵이 되었어야 될 국민의당이라는 그 밑바탕에 어떤 변화가 가해질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하나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분이 늘상 뭐 당 대표를 하거나 당권을 이제 그 표면적으로 띄지는 않더라도 사실 당에서 늘 그 핵심적인 역할 좌지우지하고 뭐 지략, 당의 전략 같은 것들을 맡아도 분이기 때문에 당권을 뭐 전 대표에게 넘기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한가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색깔이겠죠. 그 뭐 요새 진보냐 아니면은 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뭐 이런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색깔과 일치하지 않은 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저는 뭐 합치진 않을 것 같은데, 손 대표와 안철수 뭐 대표와 간에, 그러니까 전 대표 간에 어떤 그 이후에 그 케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 손학규 변수라는 것을 제하고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좀 갈팡질팡 또는 또 고민이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 그 회고록 파문 관련해가지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실 햇볕 정책이라 그러면 항상 쌍수를 들고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양비론이라는 아주 모호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의 아마 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묘한 거는 이 양반은 하한가는 가끔 가도 폭락하는 적은 결국 없는, 늘 핵심에 있는 듯한. 변동폭이 아주 큰 주식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손학규 전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3지대고 어디가 제4지대인 건지 이게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권 출마를 뭐 사실상 하셨던 분이고 경선에 계속 꾸준히 출마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본인이 경선을 이길 수 있는, 또는 본인이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정치 지형성에 편입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속된 말로 국민의당이 그래서 가장 유력해 보인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랬을 때 본인이 선언했을 때 만약에 지지율이나 이런 면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국민의당이 그대로 흡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중동 행보를 보일 것으로 우선은 보입니다. 손학규, 안철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장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가 저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점에서 일단 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철수 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그 저는 합칠 수 없다라고 제가 보는 점은 이 두 분 다 사실 경제를 그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경제파의 이런 그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손학규 대표의 지금까지 뭐 저녁 있는 삶이라던가 내세웠던 정책들은 좀 노동 중심적인 이런 경제 어떤 정책들, 노동이 있는 경제를 주장했다면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진보적인 경제, 뭐 공정 경제 얘기하지만 노동, 사람이 좀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는 뭐 착한 이명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이분이 그 어떤 경제 중에서 이 노동이 가지는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잘 아직 뭐 명확하게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이 얘기하는 그 경제라는 것이 저는 합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장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반기문을 기다리며 제사지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 의원의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 뭐, 하한가는 분명히 하한가이죠. 네, 그죠?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미 깨진 지 오래고 계속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뭐 25%대가 또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고 선택했던, 그러니까 아주 뭐 묻지마 지지를 했던 이런 지지층도 국정 운영 못한다라고 지금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뭐 언론에 돌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은 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순실 게이트는 정리하는 것으로 뭐 엄정 처벌 해야 된다.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키워온 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역시 국정을 돌보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최순실 여사께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혼자 그러고 다녔다. 라고 하는 개인 비리로 확 가는 건가요? 근데 개인 비리로 갈 분위기다라는 게 뭐 정치계의 뭐 지금 돈 얘기고 이미 언론에서도 밝혀진 바인데요. 그렇다면 뭐 수사에서라던가 이런 데서 제대로 안 밝혀지고 그 최순실 개인 비리 쪽으로 몰아가서 그 정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그러한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검찰이 자율 수 있느냐. 예. 게다가 우병우 수석이 살아있다면 그러한 수사를 어떤 그 비공식적으로 진두지하는 역할까지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그래서 이제 특검 이야기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또 여권 입장에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선실세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과거 지난 정권만 본다 하더라도 비선실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대통령 형님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뭐 좀 손에 잡히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비선실세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과연 전횡이 어디까지 이제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건 오히려 좀 가십성입니다. 예를 들어 뭐 딸의 학점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비선실세가 뭐 이렇게 지금 이미 위명이 커진 만큼의 어쨌든 그런 수사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수사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아니 비선실세라는데 정말 그 뭐 딸 학점만 갖고 저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참 부담이 큰 이런 수사가 될 겁니다. 네. 박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갖다 제대로 읽고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또 하한가에 꼽혀서 이름이 나올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참 그 애매합니다. 우리 뭐 아까 뭐 학점 관리 정도 뭐 가십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기가 막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의 딸 그 정유라 씨가 그 독일에서 승마 이렇게 훈련하는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가서 호텔 숙소 구하고 호텔을 아예 그 뭐 객실이 한 20여 개 되는 호텔 하나를 다 대관을 해서 그거를 숙소로 썼다는 등 다니면서 뭐 이제 뭐 회장님 따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그냥 뭐 과십성인지 그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로는 거의 한 달에 한 1억 정도 쓸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데
원래 이 최순실 씨랑 정윤회 씨가 돈이 좀 있는 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뭐 수사를 했더니만 자기 돈 썼다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민망한 거거든요. 여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뭐 이게 크게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작게 나오든 간에 여권은 어떻게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수사입니다. 이게. 일단 용어 정리는 해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30%라고 흔히 쓰던 단어는 조금 이제 위태롭게 됐습니다. 30%가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원래 40%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어느 순간 30%로 바뀌더니 야, 25%대로 왔습니다. 지금이 아쉬울 때, 지금이 그리울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예. 가봅시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함께하고 계신데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장하나 민주당 전 의원 두 분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한가로 넘어가야죠. 이준석 전 의원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병우 수석을 뽑았습니다. 아, 지금 밑에 자리가 아슬아슬한 분을 상한가를 꼽았어요. 그렇죠. 사실 뭐 상한가라는 게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실 관심 받을 것이냐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딱 1년 반 전쯤으로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은 2015년 초, 2014년 말 이때쯤에 정윤회 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그때 민정수석으로 투입된 것이 우병우 수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정보를 많이 취득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아니면 뭐 그 딸에 대한 수사가 만약 진행된다든지 조사가 진행된다면은 우병우 수석이 총대를 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장 의원님께서 사실입니다.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아마도 현 우병우 수석 체제 내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밑바닥까지 거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우병우 수석이 상한가로 지금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워낙 위기에 몰렸다 보니까 그냥 상한가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정우택 의원도 그랬고 남은 선택은 하나인데 이제 해임시키는 거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이 여당 의원들 쪽에서 얘기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정현 대표도 더 이제 대통령께 그렇게 진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꾸준히 압박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살펴보자면요 사퇴시킬 건 벌써 시켰을 것이고요 아니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정현 대표가 사퇴 건의했으니까 조금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변수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까 이준석 비대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잘하고 있어서 상한가가 아니고 예, 살아났다는 것도 이거 역시도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살리는 게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일타쌍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살아나지만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본인이 이제 틀어지고 수사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텐데 그거는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밖에서는 또 보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뭐 의혹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꼬리 자르기고 국민들한테 좀 부끄러운 결말만 남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시점에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있었던 어떤 일종의 레임덕 현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뭐 사실 그때 신정아 씨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가십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권 지지도가 완전 폭락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어떤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차이. 정도 한다. 예, 그러면 뭐 레임덕이 아니라 레임덕 그 이상의 사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신정아 씨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은 나중에 또 사실로 아닌 것도 밝혀진 것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걸 우선 청와대는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은 신정아 씨와 다르게 이 최순실 씨는 귀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길어지는 것도 정권에 결코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뭐랄까요, 그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석과 연결된 게 아니고 대통령과 직접 연결돼 있는 문제이니까. 예, 장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냥 차이가 있다면 지금 뭐 참여정부 때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검찰이 뭐 검찰도 싸잡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검찰이 누구 편이냐라는 거고 이 경우에는 또 우병우 수석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말 검찰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권 어떤 그 마지막 레임덕을 막는다거나 정권 말기에 어떤 이런 비리 같은 것들 은폐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올까 봐. 하여튼 그게 참여정부 때와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장하나 전 의원께서 상한가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꼽으셨어요. 예, 뭐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백남기 그 농민에 대한 그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뭐 사망 사건 여기에 대해서 뭐 직접 물대포로 실험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좀 그 정말 그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리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의 당연한 본분인데 저도 최근에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없기에 상한가로 뽑았고 정말 그 폭력적인 시위고 불법적인 시위면 물대포 쓸 수 있지 했던 그 국민들도 저게 그냥 시위 진압력이 아니고 그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정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묘한 건 있어요. 청와대에 어느 방송 출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변화도 봐야 되는 거죠. 한때는 SBS 출신들이 많았고 그렇죠. 지금은 또 좀 달라지기도 했고 아주 묘한. 이준석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집에 TV가 그게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방송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이 어쨌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어쨌든 이런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대치라는 것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우선 부검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한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25일까지가 최종 시한인데. 그 전까지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영장 재청구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부검이라는 절차 자체는 뭐 소위 말하는 사망자에 대해서 흔히 진행되는 그런 절차지만은 유족들이나 아니면 또 이 대책위분들 같은 경우에 그 부검이 공정하게 진행된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부검이 진행된다 해서 항상 꼭 그렇게 뭐 은폐 또는 어떤 경찰이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신뢰 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 의원, 이게 과연 뭐 신뢰가 있고 없고 간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사망 진단서 때문만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그 백남기 농민께서 그 병원으로 실려올 당시에 어떤 그때 당시에 그 병의학적 그 검토 결과들이 있는 것이고, 당시에 뭐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그 이후에 계속 매일매일 이분을 되게 강제적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해 온 거기 때문에 되게 상세한 그 의학적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한다는 전문가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권도 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에서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부검하지 말자는 그 수준은 넘어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법원이 어쨌든 조건부 영장이라는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영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부분은 물론 영장 재청구해서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조건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르니까 여기서 좀 접어두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뒤에 지적을 했다는 거에 좀 높이 평가는 하고 싶어요. 왜 백남기 농민이 그 자리에 갔고 거기서 물대표를 맞아야만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 어떤 집회와 시위의 권리 자체를 이 정권이 너무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막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정권의 문제와도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뭐 개인의 문제, 특히 사인이라든가 부검이라든가 이렇게 협소한 주제로 모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제가 이 방송 보면서 그래 원래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재밌게 봤던 부분이, 제작진이 실험을 했는데 강화유리가 깨어질 정도로 그 경찰과 그 방송 제작진이 한 실험 결과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국민들한테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이후에도 방송들이, 언론이 이런 역할들을 좀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픈 말씀인데 방송들이 이 얘기를 좀 잘 들었어야 될 것 같군요. 장하나 전 의원이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방송 수신료는 KBS에 내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하한가 또 상한가 인물을 꼽아서 저희가 토크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